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그 광복과 건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어제 이제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장의 그 선임 문제로 광복절이 사상 초유로 이제 두 쪽이 나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좌파 매체나 물론 이제 조중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왜 그런지, 왜 단순히 그냥 독립기념관장 한 사람의 어떠한 무슨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 등등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왜 저들이 독립기념관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중요한 대한민국의 36년 만에 정말 해방을 얻었는데, 일제시하로부터 해방을 얻었는데, 그런 중요한 기념일을 왜 저들이 보이콧하고 자기들끼리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그날 8.15 지금 독트린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이제 매체도 있고 선언을 이제 새롭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피습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약간 이제 나누고자 하고, 또 이제 건국, 과연 광복, 건국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날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45년도 8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가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고, 또 김구라는 사람과 이승만이라는 사람, 그 두 분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분의 행보가 어떤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지금 건국 대통령이 누구냐, 건국절이 언제냐,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럼 누가 제3자가 어떤 것을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좀 함께 오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을 사실 저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 또 건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이런 것까지도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스컴에서는 초유의 두 쪽난 광복절에서 친일 선동이다, 역사 역행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내탄만 하고 있는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따로 열린 광복절이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낯익은 얼굴들이 있죠. 조국 씨도 있고 황운하 씨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실형을 사실 선고받고, 이제 조국 씨는 2년, 황운하 씨는 3년을 받았죠. 지금 1심에서 그 조국 2심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따로 광복절을 기념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넉넉히 알 수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해 봤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가 뉴라이트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국부로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다 여기고 있는데, 좌파 사람들은 이승만 자체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친일이다, 친미다, 6.25 때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 부정선거를 했다 등등 악마화를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 이 두 분이 사실은 독립운동 할 때까지만 해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 전후까지만 해도 같은 목소리를 냈고 같은 동지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일을 했던 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8월 15일 이후부터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로 독립운동, 과거에 뭐 임시정부나 이런 데서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승만과 김구의 전쟁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역사전쟁이고 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해가 되지, 단순히 독립기념관장 한 사람의 어떠한 선임 문제 가지고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이요. 왜 안 넘어가?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우리가 해방되고 그 이후에 그 즈음에 우리를 둘러싼 44개국이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됐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결국 이승만이란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맞고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국전쟁 보셨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왜 이걸 갖고 갔냐면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건국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45년부터 48년까지. 좀 이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건국 전쟁을 그 연세 많은 그 노령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모든 국민에게. 왜냐하면 건국 전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김도경 감독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여러분들 100년 넘겨줘보세요. 10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년 전쟁. 이 100년 전쟁이 뭐냐면은 2012년도에 이제 개봉한, 이것도 다큐 영화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완전히 이제 거의 좌파의 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약 2,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근현대사를 100년 동안 19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사부작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왜곡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악마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물론 그 당시에 사법부에서도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방통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사법부가 당연히 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은 이것이 성전이 돼버렸어요. 좌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어떠한 그 고찰이나 뭐 고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00년 전쟁, 이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사실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근현대사를 이 100년 전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정말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으로 치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문화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큐멘터리란 영화, 이 이승만 건국전쟁은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2012년도에 이미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를,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미
모든 그 좌파 매체들이 공유를 하고 이제 일부 많은 중도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오래부터 있어온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현재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좌파 정권, 정당, 북한, 중국, 민노총, 전교조, 신문, 방송, 언론노조, 이들은 굉장히 끈끈해요. 그리고 체계적이에요. 이들은 한번 어떤 매체나 어떤 김효준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사실인 양 공론화시켜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대중들이 대부분은 나는 모른다, 내가 그냥 내 삶에 열심히 살고 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쉽게 이런 거를 거짓 선동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로 착각을 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유보수, 자유주의, 우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또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 그렇죠. 무슨 조금 기승만을 얘기를 하고, 무슨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실적인 어떠한 상대방들이 잘못된 어떠한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아요. 극우로. 그게 프레임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또 언어를 이미 그들이 선점을 해서 마치 그것만 하면은 마치 극우가 뭐예요? 우리가 극우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이런데 우리를 극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오랜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대국을 이루는 와중에 저들 좌파들은 이러한 체제 전쟁을 오래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거의 정말 엎어진 운동장 정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최근에 어떠한 매스컴이나 좌파 매스컴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발작 증세를 보이죠.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요즘은 항상 앞에 타이틀이 최초로 탄핵 몇 명 최초로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와요. 무수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올바로 대한민국이 쓸 날이 멀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가장 이제 동특이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 깜짝 놀랄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등등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햇빛 아래 바닥에 드러나면,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햇빛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아닌가 싶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최소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신 있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이 트럼프 암살미수 사건 2024년도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이 사진이 아마 정말 그 기자가 엄청 이게 잘 잡았는데, 이러한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란 미국에서 또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 중에 이 총격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세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갖고 왔냐면,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이 12월 이제 이 트럼프가 암살될 거라는 것을 작년 12월에 교회 목사님이 그대로 예언을 했대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한테 총알이 날아갈 텐데 정확히 트럼프의 귀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과 너무 가까워서 귀가 울릴 정도로 총알이 가까이 날아갈 거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작년에 예언을 한 건데,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남한과 북한이 그토록 다를 수 있다는 거, 현재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남한은 정치 체계가 당연히 다르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며 건국의 정신이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누가 갖고 왔어요? 미국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정신,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자유, 행복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이자 헌법이자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를 토대로 지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지만,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리스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리스에 대한 것이 약간의 이제 과장되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현재 이제 이러한 어떠한 대통령 후보로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좀 트럼프한테 불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의 가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다루는 언론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란 사람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그 미국을 올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정신만은 정확히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대통령들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 통일, 자유통일,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러한 그 선언을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언문에서 했던 몇 가지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가장 눈에 여겼던 것이 뭐냐면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을 거론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의 광복절과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대부분이 광복절 하면은 일본을 폄하하고 일본을 반일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독립투사들에 대한 어떠한 업적이나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만 치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분단 체제에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이 온전히 광복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가 자유민주 통일되는 그날이 광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넘겨서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도 마찬가지고 해외 정보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대충은 짐작을 하지만, 북한이 현재 김정은에 대한 건강설도 있고, 최근에 신의주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곡창지대가 이미 다 쑥대밭이 되었고, 가장 큰 것은 러시아와 얼마 전에 무기 관련으로 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숨겨놨던 모든 무기들이 다 물에 잠겨서 사용이 거의 불능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다 정말 조만간에 통일이라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어떠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8.15 선언에서 강하게 자유통일의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줘 보시면, 사이비 지식인, 가짜뉴스 유통, 이익집단을 형성했고,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 우리가 얘기에는 정말 좌익 종북 좌파들,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을 직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줘 보세요. 국제사회 연대통의 통일을 이뤄내고 통일한국은 세계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갑자기 급변사태가 왔어요, 북한이.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저들도 북한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피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국제사회의 동의와 특히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북한을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헌법에도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들을 접수하고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라는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세계에 이것을 저는 공표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들 북한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건드리지 마.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그리고 도와줘.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게. 이런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또 한 번 얘기해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저 좌파들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틈만 나면 반일, 또 지소미아도 파괴하고, 일본을 후쿠시마가 어떻다, 뭐가 오염수가 어떻다 아주 일본을 거의 악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36년이라는 그러한 것이 물론 평가에 따라 틀려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나라를 점유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소득이 일본 앞질렀다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됐잖아. 79년 전에 우리가 정말 폐허가 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물론 미국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일본을 앞섰어. 더 이상 일본을 씹을 이유가 왜 있어? 우리가 저들과 협력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들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웃이지. 더 이상 우리가 소득이 더 많은데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그렇잖아요. 우리를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국민소득 일본을 앞질렀는데 굳이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가타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더 일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복회 아시죠? 광복회가 그전에는 김원웅 씨가 회장일 때는 사실 가관도 안 했어요. 거기도 정말 김원웅 씨도 완전히 가관도 안 했는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종찬이라는 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중마고 이철호 교수의 아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종찬 씨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종찬 씨가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이 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윤석열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현재. 그럼 대통령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단은 뭐냐면 김영석 씨가 문제가 아니고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김구의 자제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이종찬 씨가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미달돼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종찬 씨가 불쾌했던 거죠. 야, 평상시에 아들의 중마하고 오고 아들 같은 네가 내가 모처럼 밀었더니 내가 한 명 밀었는데 그것도 안 해줘? 이런 어떠한 개인적인 악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평상시에 뭐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윤 대통령이 조금 자기한테 좀 마음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광복절을 보이콧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종찬 씨는 어떤 사람이는지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광복회는 뉴라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뉴라이트라는 이유로 이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뉴라이트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든 게 9가지인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래요. 두 번째,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은 사실 내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 정도에 새로운 이제 보수주의 해가지고 뭐 반공을 배제하고 뭐 어떤 새로운 어떠한 기조로 이제 보이는데, 이것이 아주 공론화되고 이것이 세상에 막 나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이 광복절을 통해서 뉴라이트가 뭔지 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밑에 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1, 2번까지만 광복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여기가 독립기념관이, 여러분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사실은 천안에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제 관심이 솔직히 없죠. 뭐 지방에 있고 또 이것이 뭐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들을 좌파들은 이 독립기념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동안에 여기에 보시면 중공 그림을 전시하는데 중공군 그림을 전시를 해요. 독립기념관에. 그러면 그래요, 1950년 6.25 전쟁 이전에 중국은 뭐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적대 관계는 아니었죠, 당연히. 하지만 6.25를 거치면서 중공은 우리의 거의 뭐 우리의 분단의 원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중국의 그 그림을 전시를 하고, 또 여기에 이승만은 쏙 빼고 김구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미국과 그런 이제 그림을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넘겨져 보시면 이 김영석이란 분이 이제 딱 선정을 대통령이 하니까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라고 막 난리가 났고,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보인다,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강력 반발해가지고 모든 좌파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금방 보여주었던 뉴라이트가 실체도 별로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금방 보셨듯이. 그러면 이 김영석이란 분을 지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김문수 씨가 노동부 장관으로 됐을 때 저들이 난리가 났죠. 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취임을 하니까 탄핵까지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저들이 난리를 치는 게 높을수록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한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는 인물들은 저들도 다루질 않아. 그런데 제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신만의 그렸던 밑그림을 대한민국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부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표현하는 어떠한 그 기념사나 이런 걸 또 보면 거의 광화문 수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용어들이.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극우적 발언이야. 그거 봤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제대로 참 보수로서 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됐고요. 그래서 이 김영석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광복절이 쪼개진 것은 김영석 교수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뭐 크게 잘못된 얘기 했나요? 이분이 전 총신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김영석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가가 생기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다 뺏어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919년이 이걸 건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그것도 이제 한 건데 2009년도에 했는데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친일 인명사전.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완전히 좌파 성향이 아니 좌파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친일파를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 들어간지 아세요? 박정희, 백선엽도 들어가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거기에 등재가 돼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이라는 분이 친일 인명사전 부분도 다시금 새롭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그거를 이제 빌미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영석이란 분이 어때요? 굉장히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목적적이고 그냥 일반인 사실적인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뭐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고요. 근데 이종찬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첫 번째가 뭐냐면 48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래. 그럼 그 전에 나라가 있었나요? 나라 있었어요, 우리? 뺏겼잖아요. 총 한 발 안 쏘고 뺏겼어요. 대한민국이 한일합방 1910년에 될 때 얼마나 무능했으면 대한제국이 총 한 발 쏘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통째로 넘긴 겁니다. 그럼 넘겼는데 이미 다 줬어. 내 주권을 다 뺏기고 내가 문서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이미 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팔았어.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니잖아요.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종찬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신판 친일족이래요. 신판 친일족.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3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강대국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소득이 앞섰대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폄하하고 일본을 적으로 만들고, 일본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할 때는 중국 있잖아요.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이럴 때 거기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다 약탈해 갔어요.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시던 설교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뭐 꼬리곰탕이니 무슨 족탕이니 이런 게 발달했다고. 여자분들도 다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환양년이란 옛날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했잖아요. 왜 중국은 욕하지 않나요? 중공은 일본만 디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종찬이란 이분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맞고,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신격화시키고 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는 이 음모래. 그럼 한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신격화시키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테러리스트는 김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은 김구와 이승만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들의 사고는 이래요. 왜? 만약에 이승만이 건국을 했다고 하면은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저들의 논리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필사적으로 수호해야 돼. 이승만을 없애야 돼. 건국이 48년 8월 15일에 한 순간 이승만이 쉽게 얘기해서 다시 부상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저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밑에도 보면은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으래요. 이제 윤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친일 국정기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일해가지고, 그 전에 문재인이 봤죠. 지소미아 파기하고 무슨 뭐 별이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일본에 죽창가를 들어서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우리 원천 기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보겠다? 그거 거의 된 거 없어요. 그냥 선전용인 것 뿐이에요. 남들이 잘 만든 거는 사서 쓰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시대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얘기잖아요. 물물 교환하던 시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분 아시죠? 손기정 씨. 이 사람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땄는데, 그럼 이분이 친일파인가요? 일본 국기를, 일본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요. 그래서 메달을 땄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이분은 살기 위해서 했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나마 마라톤이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펼친 것밖에 없어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으면 되잖아요. 야, 두 번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어떠한 준비 안 된과 나약함과 많은 어떠한 부족한 부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무조건 반일, 일본은 때려 죽여야 돼, 일본은 쪽발이 어떻게든 해야 돼.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 지금 한미일과 북한, 러시아 그러면 중국하고 한편 할 겁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종찬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종찬이가 8월 8일을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하고, 1948년 건국절은 식민지배 합법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고문을 맡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08년도에 건국 60주년이면 뭐예요? 1948년도에 건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스스로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1980년도에 중앙정보부 간부를 맡아서 총무국장으로 이 사람이 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쥐 같은 사람인 거야. 자기가 이로울 여기가 이제 조금 잘 나갈 출세할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또 출세할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했던 분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정말 좀 개탄스러운 일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독립운동의 한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1919년이나 이때에는 그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주에, 임시정부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 생각도 틀리고, 거기는 공산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깡패 같은 주먹만 날렸던 사람도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치투쟁 노선으로 애교운동 같은 걸로 굉장히 서로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이르크츠크파, 상해파, 서울파, 화요파, ML파 등 다양한 파들이 있었대요. 쪽파하고 양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라를 잃었으니 일단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독립운동 진영에서 가장 큰 세력이자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기관이었던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나 미국 등 연합국 정부의 승인을 끝내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임시정부로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단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전혀 발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로서 어떠한 정부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19년도에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부로서 한 역할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재발된 역사전쟁에서 홍범도 흉상부터 정일성 공원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홍범도 흉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 잘 보이는 교정에 갖다 놓고 정일성에, 지금도 광주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일성 그때 아직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홍범도라는 사람을, 물론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이제 공과도 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육사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을 물리치기 위한 장교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한국 학교예요. 육군 사관학교가. 그런 곳에 홍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닌 아시죠? 레닌으로부터 이 당시에 선물을 받았대요. 이 권총을. 이 권총과 권총 지갑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홍 장군의 애손녀가 김알라 씨가 아마 여기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유품이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밑에 보면 홍범도 동무는 레닌 스탈린당의 충직한 당원이었다고 친구들이 증언했어요. 여기 이제 부고가 난 거예요. 홍범도 장군의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났던 거예요. 부고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1922년 모스크바 국제공산당대회에 참석을 했대요, 홍범도 장군이. 물론 자유시 참변에서도 상당한 홍범도 장군의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희가 보건대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래 독립기념관에 안장하는 괜찮지, 거기다가 동상 놓는 거 좋아요. 근데 굳이 육사에다가 놓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레닌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서 권총도 받고 또 모스크바 국제공산당대회에 참석도 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산주의가 주적이잖아요. 그걸 육사에다 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승만과 김구 누가 국부인가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2년도 8월 17일인데 김구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농간에 이용당했으며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에 비해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권을 치르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받음으로써 건국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5년부터 48년까지의 3년간의 행적이 엄청나게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아까 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밑에 보면 또 1940년도 8월 15일 날 평양에 해방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김일성 위원장이 발표한 20개 정강을 기초로 한 임시정부 수립 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1946년 8월 45년도에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구가 38선을 넘어서 김일성과 이제 같이 이제 만나는데, 이 당시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그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양제스하고 이런 이제 싸우면서 결국은 양제스가 져가지고 결국은 대만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용들을 소련의 지휘관 스티코프 비망록에 이런 내용들이, 김구의 그러한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겨서 보시면 이 당시에 김구가 남북 연석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1948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북조선인민위원회, 북한의 전신입니다. 치아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개최된 남북의 정치지도대 회담인데, 이것을 참석하고 와가지고 김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군이라는 것은 소련과 미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진공 상태에 빠지고 북조선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구실이고 모두가 비과학적인 관찰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전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남한을 침략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러한 어떠한 낌새도 전혀 없다. 이렇게 와가지고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남북 연석회의는 적화 통일의 결의대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이제 단체가 갔는데 결국은 김구가 거기서 이용을 당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넘겨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왜 이용을 당했자고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남북 연석회의 70돌 기념우표를 또 발행을 했더라, 북한에서.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김일성하고 김구. 김일성이 손들고 있고 김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이제 있는 우표를 발행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구를 철저히 그 당시에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김일성이 그런 자신들이 그런 어떤 걸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 우표도 발행을 했고요. 또 한 개 넘겨줘 보세요. 자유일보에 실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유석춘 교수가 실었는데 작년에 실었나 봐요. 1948년 7월 김구 유엄한 대화 비망록에 드러난 김구의 위선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48년 7월에 중국 중공공사 유엄한이 김구를 방문했는데 김구가 북의 남침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엄한이란 사람은 장제스가 이제 장개석이 보낸 공사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북한이 침략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조금 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전혀 낌새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30일에 남북 공동성명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넘겨줘 보세요. 그 유엄한의 비망록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공개가 됐는데,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소련인들은 비난받을 새도 없이 손쉽게 남한을 급습하는 일에 북한군을 투입시킬 것이고, 지금 잠시 여기 남한에 어떤 정부가 서고 있지만 소련에 의해서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또 왜 어느 걸로 입증이 되냐면, 김구는 사실은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구가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 최소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주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같이 독립운동 했는데. 그런데 김구는 본인이 사양해서 하나도 맞질 않았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괜히 대한민국 정부에 요직 맡았다가 쟤들이 금방 쳐들어와서 적화시킬 텐데, 그러면은 나는 사형인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걔들이 오면은 그때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내가 그때 뭐 하나 차지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금 김구를 신격화시켜 놨잖아요. 이승만을 악마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비망록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승만과 김구란 책에 보면은 남노당의 박헌영이 48년 2799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5월 10일 날 우리가 자유총선거를 했잖아요, 남한만. 그런데 그때까지 선거 방해를 위해서 남노당의 폭력 행동이 있었는데 제주 사업산사건도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 공무원을 사망 15명이고 선거를 필습하고 방화하고, 이게 수백 건의 이러한 남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 대한민국 남한만이라도 빨리 선거를 해서 이거를 안정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공산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수도 없이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방화, 살인, 약탈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봐야지 지금의 대한민국 21세기의 세계 한 10위 안에 드는 이런 강대국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보니까 그런 어떠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였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누구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밑에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방향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넘겨줘 보세요. 광복에 대해서, 광복과 건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표준국어 대세에는 광복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다고 되어 있고, 광복절은 원래 해방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로 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원래 49년 5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7월 17일은 헌법공포기념일로 했다가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 제헌절로 바뀌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9년에 독립됐고 건국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부 수립이 곧 독립이고 그 당시에 한민당 김성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신익희 국회의장도 50년에 독립 2주년 기념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복이 곧 독립이고 독립이고 건국이라는 거죠. 정부를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19년은 19년과 48년을 비교해 보면 상해 임시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토 국민 주권 국제적 승인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냥 임시정부일 뿐이고 그냥 말만 정부였던 겁니다. 41년 11월에 임정의 건국강령에도 건국의 전 단계인 복국의 상기라고 이제 상기 중 일기로 받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 군대 정치 체제가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넘겨져 보시면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개회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국회에서 건립되는 정부는 즉 김인현 1919년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제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김인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1919년에 이승만이도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인정했다, 건국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를 견제를 하고 북한 정통성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에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적인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 어떠한 1919년이 건국일이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민국 수립 다시 뭉쳐 해가지고 여기도 대한민국 정부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48년이 건국절임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경축사에서도 1949년 8월 15일에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에 불과하다고 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좌파들은. 그런데 보시면 어떠한 일을 했냐. 우리는 5월 10일 날 총선을 했고 재헌 헌법을 제정했고 재헌 국회를 구성했고 대통령을 선출했고 초대 내각을 조각했고 정부를 수립했고 유엔에서 유일한 입법정부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고 우방국들의 국가 승인을 받았고 주권회복을 내외에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상징적인 단계가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어요. 이 많은 일들을 1948년도에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은 광복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져 보시면 여기 낯익은 인물이 있죠. 좀 젊었을 때네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이 양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건국을 그때 3년 후에 1948년도에 해방이 된 1948년도에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분도 좌파적 성향을 갖다 보니까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법통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짬뽕식으로 돼 있지만 이분도 건국을 1948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도 친일파네요. 이번에 뉴라이트, 그죠? 아까 저기 김영석 그 양반을 갖다가 뉴라이트라고 하니까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니까 노무현 씨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면 뉴라이트네, 그죠?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가 1948년 7월 20일 날 있었는데 이승만이 91.8%, 김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독립당으로. 그 다음에 6.7%를 김구가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통령도 같은 데 선거 있는데 또 같이 바로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시영이 67.5%, 김구는 31.5%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 그럼 그때 건국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넘겨져 보시면 아까 이제 목사님도 대충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6년 현재 7월 4일로 일단 기념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들도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때 1770년 7월 4일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라는 명칭을 이때 사용을 했고, 밑에 보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세웠잖아요. 이 사람도 위화도에 고려의 장군이었잖아요. 고려의 장군이면서 위화도에서 이제 회군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러면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1392년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그때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조선의 건국일은 1392년으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 사실로. 똑같다는 얘기죠. 대한민국도.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름, 연호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참 내가 찾아보니까 웃기는 게, 이런 나무위키라는 데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설명이 아주 장황해요. 아주 막 저희 어디 고조선 때부터 갔다 와요. 그런데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선의 고정은 1897년 10월 12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했고, 1948년 재헌국회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7표, 고려공화국이 7표, 조선공화국이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이때. 그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48년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48년에 된 거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달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넘겨져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내가 지금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대한민국 다 친일파를 정부를 다 세웠고 친일 잔재들이 다 잘 나눠 먹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보시면 이시영이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 또 국회 신익희한 임시정부 내무총장, 항일 변호사, 광복군 참모장, 일제시대 투옥, 항일 교육자,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초대가. 그런데 넘겨져 보세요.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의 친일내각은 김영주 북한북수서 북한내 당시 서열, 김일성 동생이고, 일제 헌병 보조원, 일제 중추원 참의, 일제시대 도의원, 친일 밀정, 일제시대 양주 군수, 다 친일로 세운 게 북한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왜 저들은 달리 얘기하고 있죠?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저들의 선동과 가짜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친일 잔재를 이승만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다 없애고 반민특위를 없앴다고 하는데, 물론 반민특위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48년 9월부터 1949년 9월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408건 영장 발부를 했고, 305명을 건거래고, 재판부 송치가 570건이고, 실형 선고를 12명 했는데 사형을 1명 시키고, 무기징역 1명, 유기징역 10명을 세웠어요. 정말 이 나라의 이 나라 국민들한테 총칼 겨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처벌했었어요. 처벌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일을 다 숙청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이러다가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청보다 공산 세력 진입이 더 시급하다,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해체를 할 수 없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도 밥이나 먹고 글이나 읽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래도 뭐를 했던, 면장이라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일반 평민들은 쓰려고 싶어도 글을 몰라. 어떻게 쓰겠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면석에 놓을 겁니까? 뭘 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들 시대적 배경을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겨줘 보세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미 간 주요 합의가 체결을 했고 장기적인 경제 원종을 받았고 한국군이 20개 사단과 해 공군력을 증강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 재건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미동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아까 농지개혁도 했죠. 또 전 국민의 무상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엄청난 진짜 인재들을 길러냈잖아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얼마나 해안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그래서 더군다나 넘겨져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원전도 이 당시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원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와 집행했고 전두환이 발전을 시킨 것이 원전, 대한민국 원전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조 원을 수주를 받고 왔잖아요. 계약을 하고 왔죠. 계약을. 그런데 문재인 씨는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앴잖아요. 탈원전.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보시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 최빈국이 됐잖아요. 북한은. 이거를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저들을 빠는 겁니까? 그래서 건국은 누가 봐도 그러면은 금방 제가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을 빼면 누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이 없네요? 그럼 누구를 건국 대통령으로 해야 돼요? 전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건국 대통령이야? 김구야? 아니 이승만이야? 아니 문재인이야? 김대중이야? 김대중이 건국 대통령 해볼까요? 묻고 싶어요. 누가 건국 대통령으로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잖아요.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건국을 위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된 게 여러분 지도 이거 보셨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은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집사람하고 그 어딜 갔다 왔냐면 좀 봉사를 하고 왔어요. 어떤 봉사를 했냐면은 북한 동포들이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답니다.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탈북 두 부부가 목사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보면은 박상학 씨는 그래도 대내적으로 다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냐면 강화 쪽에 가보니까 물대가 있더라고. 물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수 제작된 페트병에다가 성경책을 한 권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USB를 집어넣고 1달러짜리를 넣고 쌀을 아주 막대기로 쑤셔가지고 단 한 톨로 더 넣으려고 꼭꼭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물대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던져서 그것이 북한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증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루 이제 봉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좀 날씨는 무지하게 뜨거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좀 돕고 왔는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혹합니다. 그 여자분이 중국에서 나왔다가 인신매매라고 끌려가가지고 애도 하나 낳다가 다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북송돼가지고 수용소에서 27kg까지 나갔어요. 27kg 여자분인데 거의 반 죽었다가 다시 또 어떻게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21세기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남자 목사님도 거기도 특수부대 출신이더라고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그분은 직접 중국 땅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태국 거쳐서 넘어왔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생사를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한민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됐고 얼마나 큰 희망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 3만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죠. 3만 4천 정도 탈북자들이. 그리고 최근에
그 북한이 이제 대북 확성기나 등등 저런 어떠한 삐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전에 문재인이가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북송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탈북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왜냐면 남한에 가봐야 오히려 다시 남한 정부에서 북한으로 넘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어떠한 그 동요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떠한 그 북한의 움직임들이 야 정말 우리가 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복음 통일이 되는 날이 정말 우리 생애에 아니면 머지않아 몇 년 이내에 갑자기 우리가 미국의 원자탄 두 방으로 해방되었듯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북한의 동포도 해방시키고 북한의 땅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저 옛날에 고구려나에서 차지했던 그런 영토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고 또 제2의 건국, 무슨 얘기냐면 남북이 통일되면 또 한 30년은 엄청난 성장을 한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은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중국은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우크라이나랑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주변국 공산국 세 나라가, 북한도 이제 지금 거의 김정은이가 체중 오바로 거의 건강이 악화되고 또 최근에 그 수해로 인해서 거의 망가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곧 복음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